네, 3장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는요,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부터 나오는데, 그 다음에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나오고, 그 다음 미국의 지역사회복지 나오고, 한국의 지역사회복지 나오는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한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가 시험에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다라는 거 우선 전제로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자, 자선조직협회. 자선조직협회는 언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1601년에 엘리자베스 구민법, 그 다음에 정주법, 그 다음에 작업장법, 그 다음에 길버트법, 그 다음에 스핑 햄랜드가 나오면서 점점 구빈세가 많이 들어가니까 1834년에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개정빈민법, 신빈민법, 구빈법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전부 다 같은 용어. 그리고 얼마 없어서 뭐가 나오냐면 자선조직협회. 아까 1800 얼마라고 해서 34년에 개정구빈법이 만들어지는데 자선조직협회는 1869년 런던에서 만들어지고 미국 버팔로에서 1877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 차이 안 나죠. 1869년에 영국에서 최초로 뭐예요? COS, 자선조직협회 같은 거예요. 협회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1877년에 미국 버팔로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영국이 먼저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인보관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구빈법이 개정빈민법으로 바뀌면서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람들이 구빈 혜택이 많이 줄어들었겠죠. 그렇잖아요. 길버트법 스핑 햄랜드로 가면서 더 많은 구빈을 받다가 갑자기 개정구빈으로 간 것은 구빈세를 아끼기 위해서 갔으니까 구빈이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러면서 많은 구빈 단체들이 생겨났어요. 엄청난 구빈 단체가 생겼는데 여기에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중복구호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줬는데 고마워하지 않아요. 왜? 다른 사람한테도 이미 넉넉하게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좀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선단체 우리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협회,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중복구호를 좀 없애고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COS, 자선조직협회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COS의 이론은 뭐냐면 사회진화론이에요. 적자생존의 원리.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된다라는 적자생존의 이념을 강조하고 있고, 이 자선조직협회 관점에서 보면 가난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개인의 무지와 나태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의 주도 세력은 뭐예요? 주도축은 누구가 되는 거예요? 아까 구호를 하는 자선 단체들은 어떤 사람들이 자선을 할 수가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류층들이 주 단체가 되고요. 주 대상이 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빈민 개조 기관들 간의 서비스 조정을 강조합니다. 중복구호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기 시작하죠. 자, 중복구호를 조사하려고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조사원이 필요하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회방문원.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 그죠? 예, 효시가 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가정방문하고 사회조사하고 사회복지사의 모태가 되는 거죠. 이러한 COS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개별 사회사업의 효시입니다. 왜? 개인을 상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COS는. 왜? 원인이 개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인보관이에요. 인보관은 일단 자유주의, 급진주의, 계몽주의의 이념에 강조된다라는 거죠. 적자생존이 아니라 계몽주의, 계몽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사회의 문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개인이 아니라 환경, 집단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보관은 집단 사회사업의 효시가 됩니다. COS는 개별 사업의 효시라면 인보관은 집단 사업의 효시가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계몽을 하려면 누굴 계몽해요?
마을을 계몽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역사회에 가서 너희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건 너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제도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우쳐서 이게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비판주의 관점이죠.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깨달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게 계몽이죠. 그러니까 마을을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집단 사회사업의 효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에 주도충은 누구냐면 가서 계몽시키는 거죠. 그러면 알고 있어야 계몽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생과 성직자들이 주도충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계몽시키느냐? 같이 거주하면서 기존의 사회 질서를 비판하고 직접 서비스의 제공을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과 제도를 개혁하고 교육에 역점을 줍니다. 교육을 역점 두니까 당연히 대학생들이 주도충이 될 수 있고요. 또 더불어서 아동의 노동을 반대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인보가는 뭐예요? 1884년에 영국의 토인비 홀. 1884년 하니까 뭐가 혹시 생각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연결 지으면 되게 재미있어요. 1883년에 뭐 있었죠? 산재보험? 건강. 84년에가 산재. 1884. 1883년 독일이 건강보험 가장 먼저 실시했었죠. 네, 이게 건강보험. 독일은 건강보험 먼저 하고 그 다음은 산재였죠. 우리나라는 반대죠. 그죠? 우리나라는 1963년에 산재가 먼저 실시되고 그 다음에 건강이 실시됐어요. 둘 다 63년이긴 하지만. 근데 독일. 그러면 이때에 영국은 토인비호를 만들었구나. 그러면 약간 뭔가 연결이 되는 느낌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났었어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 이거 인보간의 표현이었을까요? 자선조직협회의 표현이었을까요? 자선조직협회입니다. 그래서 많이 틀렸어요. 그게 그 물고기 잡는 법을 모른다는 무지를 얘기한 거였어요. 우리는 약간 계몽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많이 틀렸어요. 그때 당시. 자, 그 다음에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이제 영국은 이제 빠삭하죠. 1800년대 후반에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간. 800년대 후반이죠. 1869년에 영국에서 자선조직협회, 84년에 영국 토인비홀. 1950년대 초반 지역사회 보호가 태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케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미 영국은 1950년대 커뮤니티 케어를 시작을 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70년 후에 지금 갖고 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국은 1950년대에 지역사회 보호가 태동이 되어서 커뮤니티 케어, 탈시설화 이러한 운동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게 왜 이렇게 커뮤니티 케어가 나타나냐 하면 정신질환자들에게 이제 뭐가 먹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약.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도 약을 드시고 조절하면 호전될 수 있구나.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구나. 이것이 증명되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굳이 시설에 있을 필요가 없네. 지역사회로 나와도 되겠네. 이러한 것들이 같이 맞물리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보면 정신보건법의 제정으로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 보호로 전환이 돼요. 여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약, 이러한 것들도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1960년대하고 80년대는요. 체계적인 지역사회 보호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범보고서, 하버트 보고서, 바클레이 보고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1980년대 후반에는 그리피스 보고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거는 옆장에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990년에서 현대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영국의 지역사회 보호 관련 보고서 보면 아까 네 가지를 얘기했죠. 시범보고서, 하버트, 바클레이, 그린피스. 가만히 봤더니 시범보고서 2개, 2글자, 하버트 3글자, 바클레이 4글자. 2, 3, 4 이렇게 외워도 되겠죠? 거기다가 시범은 시자 들어갔으니까 시작하는 거, 시범. 그죠? 자, 그래서 시범보고서는 1968년에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돼요? 다양한 공공 민간 조직에 의한 공식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 등에 의한 비공식 서비스와 지역사회 주민 참여에 의한 지역사회 보호를 강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공식 서비스뿐만 아니라 비공식 서비스도 필요하구나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시범보고서가.
시범 보고서에서는 이젠 비공식 서비스도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인식했던 보고서예요. 자, 그러면 인식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인식한 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하구나라고 이제 무릎을 탁 치는 보고서가 나오죠. 그게 뭐예요? 하버트 보고서예요. 시범 보고서는 비공식적인 어떠한 조직, 서비스도 있어야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 하버트 보고서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과 민간 서비스의 주요 가업은 비공식 보호를 지원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긴급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간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시범 보고서에서 한 가지 얘기하는 건 사회 서비스국이 창설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 서비스국은 뭐냐면 여러 분야에 산재되어졌던 그런 어떤 부서들을 하나로 합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회 서비스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여러 기관에 산재됐던 것을 하나로 합친 거,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어요? 베버리지 보고서도 이게 있었죠. 베버리지 보고서도 산재되었던 어떤 서비스들을 하나로 합치는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처음에 비공식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하버트 보고서는 비공식 서비스가 상당히 더 중요하다, 더의 강조가 된 거예요. 그냥 공식적인 서비스보다 비공식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라는 건데, 다시 바클레이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비공식 보호와 공식 보호가 어떻다? 비공식이 더 중요한 건 아니고 둘 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클레이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바클레이는 공식 서비스와 비공식 서비스가 둘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피스 보고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지역사회의 공공재정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공공재정, 지방정부의 역할의 효율성에 관한 얘기들이죠. 그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첫째,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이양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서비스의 적절한 확보를 위해서 케어 매니지먼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케어 매니지먼트 다 있죠? 최근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케어 매니지먼트 있죠? 있지 않나요? 아까 홀로 사는 지원센터 선생님, 케어 매니지먼트 모르겠어요. 있어요. 이제는 그 케어를 담당하는 매니지먼트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리피스 보고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복지를 생각하시면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복지의 모습과 이 그리피스의 모습이 아주 유사해요. 자, 세 번째, 지역사회 보호 실천주의의 다양성. 자, 우리 지역사회 보호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공공에서 해결하고 있을까요? 민간에서 해결하고 있을까요? 공공과 민간이 복합주의죠. 복합으로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또 뭐 하고 있어요?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지금 최근에 지역사회 복지로 인해서 많이 그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사회적 경제예요. 사회적 경제라든지 마을 기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전부 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미리 좀 나가서 사회적 경제는 왜 필요할까요? 우리한테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는 왜 필요했을까요? 역사를 아셔야 돼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가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1930년에서 1970년대까지 뭐라 그래요? 복지국가 시대였죠. 복지국가 시대에는 가만히 있어도 뭘 해줬어요? 복지를 해줬잖아요. 국가에서,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재정이 어떻게 돼요? 정부 재정이 엄청난 적자를 보게 됐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였냐면 복지병. 국민의 입장에서는 복지병이라서 이제 일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한 문제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에 어떤 시대로 넘어가죠? 신자유주의로 넘어가죠. 그죠? 위기를 직면하고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로 넘어가죠. 신자유주의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복지 사업을 해야 안 해요. 국가에서. 복지 예산을 삭감하기 시작하죠. 이때 뭐가 나오냐면 이때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동안은 우리가 국가에서 돈을 주면 보조금 사업으로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했어요. 그런데 복지 예산을 삭감하기 시작하니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자본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원을 못 받고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할 수가 없어. 그것을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돈을 벌어서 그 돈 버는 걸로 내 호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라는 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990년대, 80년대 후반 그런 사회적 경제가 세계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그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 제3섹터라고도 얘기를 하고,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유사한 개념이죠. 그걸 비영리 기관이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비영리 기관은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긴 하지만 뭐가 없어요? 재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리 기관도 아니고 비영리 기관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중간에 제3섹터인 사회적 기업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린피스 보고 보면 지역사회보호 실천 주체가 그렇게 다양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고, 지방정부의 서비스 구매 조정자의 역할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자,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아니면 그 안에서 조정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서비스를 조정하고 이러한 역할들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미국. 미국은 상대적으로 여기에서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왜 COS와 인보관이 나타났을까요? 미국은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을 별로 좋아라 하지 않죠. 가난한 것도 그 역시도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미국은 산업화가 발전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주하기 시작해요. 어느 쪽으로 이주할까요? 도시 쪽으로. 일자리가 있는 도시로 이주하게 되죠. 근데 그 도시로 이주했는데 여기에 뭐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일자리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요? 결국 거기에서 가난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즉 산업화 이후에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문제 앞에서 그 문제에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선조직협회. 빈자들이 늘어나니까 자선조직협회가 만들어지고 또 인보관 운동이 같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영국보다는 늦지만 순서는 어쨌든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1920에서 50년대 보면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죠.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 대공황이고 그것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세계 대공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경제 대공황 이후에 어떻게 해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센터를 설립하게 되고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3년에 즉위하면서 뉴딜 정책을 시행하게 되죠. 뉴딜 정책과 함께 또 같이 했던 것이 뭐냐면 1935년에 사회보장법이 입법되면서 공공복지 사업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1960년대 보면은 빈곤과의 전쟁이 발생하죠. 그죠? 미국이 가만히 봤더니 1960년대 미국은 그래도 경제가 많이 회복된 때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즉위하면서 뉴딜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성공을 했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은 득을 보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쟁을 통해서 거의 득을 봐요. 엄청난 군인들을 파견하면서 일자리 창출하고 군수 무기라든지 식량을 판매해서 미국은 항상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어떤 게 존재했냐면 양극화가 아주 극대화돼 있었다라는 거죠. 자유주의에서는 그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뒷골목에 엄청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은 결국 어떻게 되고 있었어? 대물림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 막는 것에 대해서 빈곤과의 전쟁을 펼쳤고 거기에서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뭐예요? 헤드스타트. 그걸 우리나라가 갖고 올 때는 드림스타트로 갖고 왔지만 미국에서 당시는 헤드스타트 사업을 1960년대. 헤드스타트는 어떤 거예요?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면 이 아이가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직장을 얻게 되고 직장을 얻으면 소득이 발생하니까 빈곤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적어도 교육의 기회는 동등하게 줘야 된다는 것이 헤드스타트 운동이었죠. 그게 1960년대에 나타나고 그리고 1970년대 말 어떻게 돼요? 신자유주의. 복지국가가 미국도 마찬가지 위기에 직면하면서 복지국가가 막을 내리고 신자유주의 시대가 이제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하죠. 미국에 그래서 1980년대 누구예요? 레이거노믹스. 레이거노믹스는 뭐예요? 레이거 대통령과 이코노믹스를 합친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때 1980년부터 뭐예요? 이코노믹스. 경제를
더 우선시하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를 더 우선시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90년대 이후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의 지역사회 복지입니다. 상대적으로 한국이 더 많이 나온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고, 일제강점기에 보면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구분할 게 촌락 단위의 복지활동과 정부에 의한 인보제도, 요거를 기억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둘의 개 품앗이 향악기 나오고 뭐 다른 예를 들어서 의창이나 상평창이 나오면 다른 거 하나는 뭐예요? 이거는 정부 단위. 그래서 일단 두 개로 일단 여러분들이 나눠 주셔야 돼요. 시험에 그렇게 나왔었으니까. 촌락 단위의 복지활동, 다음 중 촌락 단위의 복지활동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둘에게 품앗이 향악. 자, 둘에는 어떤 거예요? 둘에는 일단 농사를 거의 중심으로 한, 중심으로 한 어떤 거예요? 일손 나눔이죠. 그죠? 그래서 약간 목적 지향성의 특징이 있고요. 개는 어떤 거예요? 개는 어떤 은행과 친목을 합쳤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목돈을 만들어내면서 또 친목. 그죠? 여러분들도 개 만드신 분 있잖아요. 그죠? 품앗이도 마찬가지, 두레와 마찬가지로 노동력을 주고받는 거죠. 그런데 두레하고 품앗이하고는 좀 다른 게 뭐예요? 두레는 하루 가서 반일을 해주면 여기도 하루 가서 반일을 해주는 거예요. 거의 농사일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력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품앗이는 이래서 이거죠. 나는 김치 잘 만드는데 이 사람 옆에 친구 엄마는 영어를 잘해. 그러면 나는 김치를 만들어주고 이 어머니는 우리 아들 과일을 시켜주고, 이렇게 농사가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누는 거죠. 이런 것을 품앗이라 그러고, 이 품앗이는 어떻게 해요? 가까운 지역 안에서 보통 이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두레는 지역사회 안에서, 두레는 예를 들어서 저기 김영에서 조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품앗이는 그냥 인근 지역에서 보통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향약이라는 것은 고향이라는 뜻이라고 보면 그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금으로 치면은 지방자치 조례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례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 의한 인보제도, 이거 여러분들 다 한번 해보시고요. 그 좀 헷갈리는 게 사창, 의창, 상평창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창은 여기에 없는데, 사창은 주민주도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고, 의창이나 상평창은 정부에 의한 그런 어떤 인보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도 시험에 나올 수 있었으니까 좀 사창과 의창, 상평창, 이렇게. 의창과 상평창은 뭐예요? 의창은 가난한 사람에게 곡식을 대여하는 거라 그러면, 상평창은 가격을 약간 평준화 시켜주는 거예요. 풍작일 때는 정부에서 쌀을 사놨다가 흉작일 때는 그것을 다시 팔아서 가격, 물가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상평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의창은 가난한 사람에게 양곡을 대여해 주는 것이 의창이라 그러면, 상평창은 이렇게 물가 조정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제강점기에 보면 반열반과 태화여자관, 조선구의령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복지관은 뭘까요? 그때 시험에 나왔을 때 최초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방열방이 나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기에 반열방이 있으면 얘가 답이고, 없으면 뭐가 답이에요? 태화여자관이 답이에요. 왜냐하면 방열방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북한에 있어요. 태화여자관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풀시면 되고, 또 하나 1962년 그 다음 칸에 보시면 목포 사회복지관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사회복지관의 시작은 어디냐면 1960년에 목포 사회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좀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열방은 북한에 있고, 북한 원산에 있고, 그 다음에 태화여자관은 지금의 종합사회복지관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복지관하고 가장 유사한 시작은 뭐냐면 목포복지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조선구호령도 설명됐죠. 1944년에 조선구호령 만들어졌죠. 연령 제한이 있었잖아요. 13세 미만 이렇게. 그 다음에 1961년에 생활보호법.
계속 들으면 기억해요. 1999년에 국기법. 시행은 2000년부터 시행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래서 조선 구호령은 이 생활보호법의 모체가 되는 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50년에서 60년대에 외원기관이라서 카파 조직이 생깁니다. 카파 조직. 외원기관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가난했었잖아요. 그죠? 그때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한 외국에서 원조기관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7개 기관이었다가 몇 년 후에는 70개 기관으로 늘어났고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복지 예산보다 카파에서 우리나라에 사용되었던 복지 예산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까지 외원기관의 도움을 받고 복지를 실현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해외에 이렇게 후원을 하거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도 아직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빚진 거예요. 1970년대까지 외원기관의 그런 어떤 도움으로 우리나라의 복지가 유지되고 있었으니까요. 1970년대 이후에 우리가 새마을운동이라든지 경제 살리기 이런 것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면서 우리나라가 복지 예산이 우리나라가 더 높기 시작한 거죠.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도로 건설 나가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 독일의 여자 간호사들이 나가면서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경제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제까지는 우리나라는 아무런 힘도 재정도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만들어지죠. 새마을운동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동원모형 생각나시죠? 네, 동원모형은 뭐예요? 외부 주도형, 동원모형. 그죠? 차이는 뭐예요? 외부 주도형은 사회 문제가 뭐가 돼요? 공공의제가 돼서 정부 의제가 되는 거죠. 동원모형은 정부 의제가 먼저 나오고 공공의제로 만드는 거죠. 일반적으로 외부 주도형은 이게 정책론에서 배웠잖아요. 정책론에서 정책이라는 그 국가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외부라는 것은 일반 우리가 외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의제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정부 의제가 되는 것이고 동원모형은 동원한다라는 것은 그 주체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체가 돼서 우리에게 세뇌시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새마을운동이 우리가 원해서 만들었던 거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새마을운동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우리한테 계속 심어서 매일 뭐 월요일 아침이면 길거리에 휴지 줍거나 풀베기 작업하고 했잖아요. 그죠? 나갔었죠? 선생님 나갔었죠? 안 나갔었어요? 아, 도시 사람은 좀 다르구나. 우리 저도 나갔었는데. 네. 그래서 이런 새마을운동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1980년대에 사회복지관이 설립됐어요. 1983년에 사회복지관이 생겼는데 이 사회복지관이 확대된 것은 언제냐면 1990년대예요. 1980년대부터 사회복지관이 시작했고 83년에 사회복지관이 생겼고 이 사회복지관이 가장 많이 는 것은 1990년대예요. 왜 그럼 1990년대 사회복지관이 가장 많이 늘었냐면 거기에 보면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 건립이 법제화가 됩니다. 500호 이상의 영구 임대 아파트에는 반드시 뭐를 설립하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관을 설립하게 되는 것이 법제화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전국에 사회복지관이 가장 많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1883년에 사회복지관이 설립됐지만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1990년이었고 그 위에 1987년에 사회복지 전문위원이 배치되기 시작됐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90년대로 넘어가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사회복지가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시설 평가, 시설 설치 신고제가 이루어지고 설치 주체의 다양화,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제도 도입 이러한 변화들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국기법이 왜 만들어지죠? 1997년에 뭐가 발생해요? 1997년. 네.
뭔가 연결되는 것 같죠? 1997년에 IMF가 발생되고 1999년에 국기법이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그런 어떤 변화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겠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리고 265쪽에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복지 보겠습니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 이건 시행이에요. 시행은 2000년이지만 만들어진 것은 제정된 것은 1999년 9월 7일.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2003년부터 우리는 뭘 했어요? 2003년에 제1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본 거예요. 그 전에는 시험 없이 4년제 나오면 1급, 전문대 나와서 경력 3년이면 1급 자동으로 갱신이 됐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2003년부터 시험으로 바뀌면서 이제 다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2004년에 한시적 분권교부세가 도입되고 2015년부터 보통교부세로 바뀝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분권교부세와 보통교부세는 뭔 차이일까요? 분권교부세는 정부에서 우리 지자체로 돈을 줄 때 분권 나눠서 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복지 예산, 이거는 무슨 예산 이렇게 나눠서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15년부터 어떻게 해요? 통으로 주고 있다라는, 지금 우리는 통으로 받고 있어요. 그럼 복지 쪽에 좋을까 나쁠까요? 우리가 파워가 없으면 나빠요. 사회복지에 파워가 없으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가요? 건설, 토목 이쪽으로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권 교부세가 보통 교부세로 바뀌면서 상당히 우리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복지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진 않을까? 뭐 이렇게 됐었죠. 어쨌든 2004년에 한시적 분권교부세가 실시돼서 2015년에 보통교부세로 바뀌었고요.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됩니다. 이 전까지는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되지 않았다가 법제화돼요. 법제화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지역사회에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2005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됩니다. 언제? 2005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어디에 만들어져요? 시군구에. 2005년. 무슨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너 공부 많이 했구나.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2005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시군구 단위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2005년부터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었고, 제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었고, 서귀포시에도 서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두 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2006년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시행됩니다. 여러분들 기본법이라고 단어가 들어가면 기본법은 거의다가 보건복지법이 아니에요. 행안부법이에요. 그래서 모르는데 어떤 기본법인데 이 주무부서가 보건복지부다 그러면 일단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확률적으로. 무슨 기본법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디다? 행안부 산하의 법일 확률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07년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만들어집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뭐냐면 지금과 같은 읍면동 그 주민센터의 시스템을 갖춘 거예요. 언제? 2006년에 이것을 해서 2007년부터 적용합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지금의 읍면동 주민센터의 모습이죠. 거기에만 가면 뭐 해요? 건축도 거기에 가서 해결되고 복지도 거기에서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거기에만 가면 다 해결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뭐라고 얘기한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지고 디딤 시암 통장이라든지 사회서비스 사업이 시행됩니다. 사회서비스 사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우처 사업을 얘기해요. 노인 장기요양이 2007년부터 해서 2008년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래서 2008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우리나라의 드림 스타트가 시행이 됩니다. 이거의 모체는 뭐예요? 1960년대 미국에서 실시했던 헤드스타트. 자, 2009년에 희망복지 전달 체계가 개편되고 2010년에 사통망이라 그러죠.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 구축되고 희망키움 통장이 아동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으로 확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2012년에 희망복지 지원단 설치 운영. 이 희망복지 지원단은 뭐예요? 그동안 사례관리는 누구만 했어요? 민간에서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 희망복지 지원 서비스로 인해서 사례 관리를 누가 가져갔어요? 공공에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2012년 희망복지 지원단 이것으로 인해서 공공기관에서 뭘 하기 시작했어요? 사례 관리를 관여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왜 사례 관리를 관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위에 얘기했던 2010년부터 실시했던 사통망을 볼 수가 있잖아요. 누구는? 공공기관에서는. 그래서 이게 유리한 고지에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2015년 보면은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인데 요약해서 뭐라 그래요? 사회보장급여법이 만들어집니다. 언제? 사회보장급여법이 2014년도에 만들어지고요. 시행이 2015년부터예요. 이 사회보장급여법이 왜 어떻게 만들어져요? 뭐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송파 세모녀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게 사회보장급여법이에요. 우리나라의 복지가 이만큼 잘 됐는데도 누군가는 그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급여의 체계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사회보장급여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회보장급여법이 안에 뭐가 있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던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내용이 사회보장급여법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서는 삭제가 되고 이 법에서는 삭제가 되고 어디로 가냐면 사회보장급여법으로 가요. 그런데 여기는 법명이 뭐예요? 사회보장급여법이죠. 그래서 여기도 복지가 아니라 보장으로 바뀌어요. 2015년도에. 그래서 지금 명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는 것이고 이 2015년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뭐가 있냐면 여기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읍면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어디에만 있었어? 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만 있었는데 2015년부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2016년도에 보면 동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뀝니다. 우리 제주도 사람들은 상관하지 마세요. 시험에도 나올 수 없어요. 이거는. 2016년에 어떻게 돼요? 지금 주민센터. 이 주민센터가 언제부터 주민센터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아까 2007년부터라 그랬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2007년부터 시행되면서 동사무소, 읍면 동사무소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냐면 2007년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로 바뀌었었던 거예요. 이것이 2016년부터 뭘로 바뀌어요? 행정복지센터. 그래서 행복센터로 바뀌었어요. 제주도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바꿨다가 다 환원했죠. 구자읍 같은 경우는 간판도 행정복지센터로 다 바꿨다가 지금은 읍사무소로 바뀌었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도요. 좀 이렇게 사회복지하는 사람으로 불안한 게 이 주민센터 할 때도 우리나라에서 뭘 했냐면 사회복지 사무소 시범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사무소 시범 사업이 그럼 안 됐느냐? 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에 밀린 거야? 얘한테 밀린 거예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한테 밀린 거예요. 사회복지 사무소는 보건복지부 산하였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는 행안부 산하였어요. 우리는 제대로 시범 사업도 못하고 행안부께 채택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왔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권고사항이에요.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가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7개인가 8개를 바꿨어요. 행정복지센터로. 그런 다음에 작년 신문기사에서 작년인가 올해인가 작년이네요. 작년 봄에 신문기사 봤더니 주민들이 혼란이 너무 가중돼서 왜냐하면 읍면 동사무소라고 하고 주민센터라고도 하고 또 몇 개는 바뀌어서 행정복지센터 똑같은 기관인데 이름이 3개니까 혼란이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결정됐냐면 읍면 지역은 제주도는 동사무소예요. 그대로. 그래서 조천은 동사무소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동지역은 주민센터예요. 이렇게 다 환원시켜버렸어요. 바꿨던 것도 간판을 다시 해서 다시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근데 뭐 전국의 데이터로 보면 전국에는 한 60% 70%가 전부 지금 행정복지센터로 다 바꿨고 다 바꿔나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제주도는 후퇴하고 있죠.
아무튼 그래서 제주도는 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따지세요. 2016년부터 행정복지센터로 바꿨다라는 것. 근데 권고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읍면동 복지 허브화가 2016년부터 시작되고 2017년에 보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있죠. 그게 2016년에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이 2017년부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2018년에 보면 행복 이음 시스템을 공유하기 시작했죠. 2018년에 이거 왜 공유했어요? 중평 모녀 사망 사건 있죠. 중평 모녀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뭐가 안 돼?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행복 이음 시스템은 쉽게 얘기하면 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각한 다음에 지자체로 그 정보를 줘야만이 우리가 그거를 알 수가 있는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먼저 우리 지역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조회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데이터를 주지 않는 이상은 이 아무리 좋은 데이터가 있어도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세계의 복지관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준 거죠. 중평 모녀 사망 사건 이후에. 그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 행복 이음 시스템을 공유했다라는 거죠. 어디에?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3대 복지관에. 그 다음에 치매 안심센터가 설치되기 시작했죠. 2017년에 현 정권에서 뭘 얘기했어요? 책임제. 국가 치매 책임제를 2017년에 현 정권에서 얘기했죠. 그 국가 치매 책임제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치매 안심센터가 만들어지고 있죠. 지금 치매 안심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제주도에는 보건소. 보건소가 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이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아동수당은 어떤 성격이 있어요? 공공부조다 아니다? 사회수당이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아동이면 모든 사람에게 다 주고 있으니까 아동수당은 사회수당인데 2018년에는 공공부조였어요. 2018년 시행됐을 때는 상위 10%를 안 줬거든요. 근데 2019년부터 어때요? 그 10%까지도 다 주면서 모든 아동에게 다 주면서 2019년부터 사회수당으로서 변모하게 된 거죠. 변하게 된 것이죠. 2019년 장애 등급이 폐지가 됐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1에서 6등급의 장애 등급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장애 정도를 보는 거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래서 지금은 장애 등급이 아니라 장애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됐다 그랬죠.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나요? 완화됐나요? 어떻게 보면 폐지됐고 어떻게 보면 폐지 안 된 거예요. 그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4개로 쪼개졌죠. 2015년 이후에 여기에 2015년이 그래서 큰 변화예요. 송파 세모녀 사망 사건 이후에 2015년에 뭐가 바뀌어요? 국기법이 또 바뀌죠. 그래서 이전에는 절대적 빈곤이라 그랬죠. 뭘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절대적 빈곤으로 계측을 했다 그러면 이 이후에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이죠. 상대적 빈곤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4가지로 쪼개진다 그랬죠. 어떻게 쪼개져요? 생계급여, 의료 순서대로 해야 되겠죠. 주거, 교육. 그래서 주거하고 교육은 현재 부양 의무자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죠? 근데 아직 생계하고 의료는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완화됐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 거죠. 얘는 폐지가 된 거고 얘는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에 뭐 하고 있어요?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범사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의 이론. 자, 기능주의와 갈등주의가 있다. 자, 기능주의는 어떤 거냐면 체계마다 기능이 있어서 이 기능들이 잘 수행되고 균형을 유지한다라는 거죠.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안에는 각 기능이 있고 그 지역사회는 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면서 유지되어진다라는 것이 기능주의 관점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제대로 맞물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란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 기능주의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갈등주의는 기능주의는 잘 기능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갈등주의는 지역사회는 원래부터 뭐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역사회는 더 어떻게 된다?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갈등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생태이론입니다. 생태이론 하면 여러분들이 생태이론, 체계이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생태체계 이론 이렇게도 설명이 되죠. 자, 생태이론과 생태체계 이론과 체계 이론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생태이론은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체계가. 체계이론은 체계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거예요. 좀 다르죠? 그래서 생태이론은 일반적으로 체계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기린이 목이 길어진 것은 환경, 나무의 잎이 다 위에밖에 없으니까 그걸 먹기 위해서 체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일방적으로. 체계 이론은 뭐예요? 내가 당신에게 영향도 주고 당신도 나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체계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생태체계 이론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엄연히 따르면 그 내용은 조금씩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심화. 이 중심화, 분산, 집결, 분리, 우세, 침입, 계승은요, 그 지역사회의 어떤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더라도 이 밑에 7개, 중심화, 분산, 집결, 분리, 우세, 침입, 계승. 여기에서 나오는데, 중심화는 뭐냐면 지역사회의 기능과 사회시설 및 서비스가 어디로 몰린다라는 거예요? 지역의 중심지로 몰린다라는 거죠. 우리도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모든 서비스가 제주시로, 그죠? 수도권으로 몰리잖아요. 분산은 뭐냐면 구성원 중심으로부터 밀도가 더 낮은 지역사회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성도시라든지 이렇게 빠져나가죠. 처음엔 몰렸다가 나중에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집결, 개인들이 도시 등으로 이주하면서 유입되는 것. 분리,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물리적인 지역 내에서 서로 떨어져서 유사 배경 기능을 중심으로 또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리, 그래서 어떤 공동의 성격을 가진 그런 유형으로 이제 다시 분리되기 시작하고, 우세, 기능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이 다른 단위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우세입니다. 그 다음에 침입, 지역사회 한 집단이 완전히 분리돼 다른 집단의 거주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침입이라고 그러고, 계승은 이 침입했던 것이 완결된 지역의 상태를 계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좀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변화 과정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뒷장에 자원동원 이론과 교환 이론. 자원동원 이론은 말 그대로 자원을 얼마나 잘 동원하느냐에 관한 얘기이죠. 그래서 사회운동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다? 조직의 충원이라든지 자금 조달이라든지 적절한 조직 구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자원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자원이라 그러면 일단 뜻을 같이 하는 구성원, 그 다음에 자금 확충, 직원 고용,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자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교환 이론은 자원의 균형 있는 교환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자원 배분의 방법을 제시한다.